한국이 과거엔 상상도 못할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도 아닌 독일과 세계 방산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권에서 전통적인 기술 강국이라고 하면 보통 미국과 독일을 꼽습니다. 특히 기계 관련 부분에서는 이들 나라들이 20세기부터 줄곧 강세를 보여왔는데요. 무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거대한 글로벌 방산 기업들을 거느리고 무기 시장을 주도하는 설명이 필요 없는 절대 강자이고, 독일 역시 미국 못지않은 정상의 자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무려 독일과 전차, 자주포, 장갑차 등에서 라이벌의 위치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K방산이 지난해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떠오르는 신흥 강자가 됐지만, 독일과 각국의 무기 도입 사업에서 맞상대가 될 줄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예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나치 독일 시절이긴 하지만 세계 최초의 탄도미사일 V2 로켓을 개발한 것도 독일이고, 대한민국의 잠수함 기술을 전수해 준 것도 독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 수 아래가 아니라 두 수, 세 수 아래라고 봤던 한국이 자신들의 자리를 밀고 들어오자 독일은 무기 자체의 성능 이외의 다른 수단까지 동원하며 한국을 압박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한국 방산의 기세에 독일의 계책도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과 폴란드의 정상회담 직후 언론 발표에서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한국에서 무기를 수입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무기를 폴란드에서도 생산하고 싶다고 밝히며 가장 먼저 폴란드에서 생산해야 할 무기로 K2 전차를 콕 집었습니다. 현재 폴란드에서 생산 준비를 하고 있는 여러 한국 무기들 중 K2PL이 독일 방산의 가장 큰 위협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노르웨이 전차 수주전에서 이루어진 1대1 테스트를 통해 400억 원에 달하는 레오파르트2 전차에 비해 3분의 1 가격인 K2 전차가 레오파르트2와 대등하거나 일부분에선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에서 생산 거점을 마련하여 유럽으로 쏟아져 나올 K2PL은 그동안 독일이 유럽에서 누려왔던 어드밴티지 없이 상대해야 하는데요. 성능 면에서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K2PL 전차의 스펙은 아직 자세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얼마 전 현대로템이 중동에 제안했었던 K2M 모델을 기반으로 폴란드에서 요구한 개량 사항들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2M 전차는 중동의 사막 지형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양압 장치를 추가하고 새로운 4세대 복합 장갑과 트로피 능동방호 체계를 적용하여 방어력을 대폭 증가한 개량형입니다. 폴란드는 여기에 더해 감시 체계와 타격 체계 강화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자광학 장비와 적외선 센서를 통해 360도 감시 능력을 확보하고 레이저 경보기, 능동방호 체계, 적외선 및 A사 레이더를 탑재하여 현세대 전차 중 가장 뛰어난 탐지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독특한 개선안으로 탑재형 정찰 드론 도입이 제한되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 이 정찰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알게 되며 새로운 트렌드를 가장 먼저 K2 전차에 적용하자는 것이죠. 현재 K2 전차를 위한 정찰과 자폭 두 가지 종류의 탑재형 드론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제 전차들을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성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직 세계 어느 나라도 도달하지 못한 4세대 전차의 윤곽도 슬슬 드러나고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차기 전차 K3입니다. 아직 극비리의 연구가 진행 중인 K3는 130mm 주포와 캡슐형 승무원실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포구경을 키워 기존 대비 관통력을 50% 이상 높였을 뿐만 아니라 첨단 영상 장비를 통해 내부에서 실시간 360도 관측이 가능한 캡슐형 승무원실로 병사들의 생존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 경우 차체 밖에 신체를 노출한 채 주행할 수밖에 없었던 전차의 고질적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차세대 전차로 독일이 KF-51판터, 미국이 에이브럼스 X를 개발 중인 만큼 차기 전차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할 수 있느냐가 미래 방산 시장을 주도할 왕좌의 게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K2 전차의 개량과 더불어 눈여겨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 방산의 영향을 뿌리째 뽑아내고 그 빈자리에 한국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유럽에서 독일과 폴란드의 레오파르트2 수리 거점 개설이 완전히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파손된 레오파르트2 전차 수리를 위해 폴란드의 서비스 센터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었지만 폴란드 방산업체와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계획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독일은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본국이나 리투아니아 공장에 보내 수리를 맡겨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휘청거리고 있던 독일 방산의 결정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유럽 전차 수출 경쟁에서 한국에 가장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던 것이 독일이 수십 년 동안 유럽에서 쌓아온 인프라와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K2 전차를 도입한 폴란드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기로 결정하고 사실상 퇴역 처리 수순을 밟고 있었는데요. 이번 폴란드 레오파르트 2 수리센터 개설까지 무산되면서 폴란드에서 레오파르트 2 전차는 완전히 축출되어 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유럽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국가인 폴란드가 가장 먼저 탈독일을 선언하며 동유럽에 대한 독일 방산 영향력을 대폭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반대급부로 한국 무기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으며 나토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획득한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며 한국은 폴란드에 이은 또 한 번의 방산 잭팟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빨라도 너무 빠른 독주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한정적인 방산시장의 특성상 신흥강자는 언제나 기존 독점국들의 강력한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럽은 자신들만의 이해관계가 너무 강해 방산업계에서 유럽 카르텔이라고 부르며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특히 독일은 20년간 전세계 전차 최다 수출국 1위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은 방산강국인데다 나토 회원국 대상 수출 비중이 절반을 넘습니다. 당연히 전차 분야에 있어서는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독일이 폴란드 방산 수출을 계기로 온갖 회의와 로비를 총동원해서 대한민국 전차의 유럽 진출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노르웨이의 차기 전차 도입 사업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대한민국의 K2 우표는 노르웨이의 극한 환경 속에서도 독일 레오파르트 2 이상의 압도적인 성능을 선보이며 도입 유력 기종으로 손꼽혔습니다. 그러나 최종 심사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K2 우표가 탈락하고 최종적으로 레오파르트 2가 선정되면서 국내에서나 노르웨이 내에서나 수많은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후일 독일이 레오파르트 2 A7 54대를 노르웨이 450억 원에 판매하고 그중 100에서 150억 원 이상을 페이백 형식으로 되돌려준 게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레오파르트 2를 도입해야만 노르웨이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겠다며 상당한 정치적 외압까지 가했다는 게 들통났는데요. 현재 노르웨이는 국제 제재로 팔로가 막힌 러시아 대신 독일의 천연가스를 수출하며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독일이 노르웨이 천연가스를 차단한다면 이 모든 소득을 포기해야 할 뿐더러 천연가스 보관 비용 때문에 상당한 지출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는 K2 우표가 가격은 2.5배 이상 저렴한 데다 표적 획득과 처리 속도 측면에 월등히 빨랐음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독일 레오파르트 2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독일은 나토 회원국 중 가입비를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는 만큼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유럽 내 회원국들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독일이 이 영향력을 총동원해서 대한민국 무기체계 수출에 발목을 잡는다면 많은 나라들이 노르웨이처럼 성능이 아닌 정치적 압박에 내몰려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일단 유럽 시장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지금 당장이야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방산업계 존폐를 논해야 할 만큼 심각한 위협입니다. 거시적인 흐름에 따라 세계는 결국 다시 평화의 시대가 돌아올 것이고 군축 기조가 국제 정세의 주류가 될 것입니다. 이때 충분한 점유율을 구축하지 못한 나라들의 방위 산업은 전멸 수준으로 축소되고 말 텐데요. 지금 당장 자국의 안보를 포기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의 무기 체계를 지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박살이 난 유럽의 방위 산업을 보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미래인지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제방산시장 무기수출 점유율은 세계 9위입니다. 순위 집계 이래 항상 1, 2위를 독점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가 있고 그 아래로 3위 프랑스, 4위 중국과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등 유럽국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점유 비율은 약 2.4%로 8위인 스페인이 2.6%, 3위 프랑스가 11%, 2위 러시아가 16%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많은 분이 실망하실 겁니다. 확실히 얼핏 봤을 때 방산시장의 트렌드라고 말만 떠들어댈 뿐 실제적인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통계 수치에는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습니다.
바로 점유율이 집계된 조사 기간이 2018년에서 2022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2018년에서 2022년에도 대한민국 무기체계는 수출 호조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무기체계는 아는 사람만 아는 숨겨진 맛집 같은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폴란드와의 방산계약이 체결된 2022년 말 2023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국제 방산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과 다르게 장기화 격화되면서 전 세계가 전쟁의 위협으로 들끓기 시작했고 경쟁적으로 국방력 강화를 선택하면서 덩달아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점유율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또한 전쟁이라는 가장 엄격한 실전 사례를 통해 러시아, 중국산 무기들의 평가는 곤두박질쳤고 국제제재로 러시아의 수출입 통로가 꽉 막히면서 졸지에 러시아산 무기를 운용하던 나라들의 군사장비 개혁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빈자리를 제대로 꿰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불꽃은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